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는 사람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을 바꿀 거라고 믿는 이용재입니다. 유튜브 구독은 사람입니다. 계속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1000명 구독. 네.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그날까지 가자. 네. 네. 자, 이번 주에도 핫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네. 연례 컨퍼런스의 스웰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는데 네. 빌 클린턴 전 빌 대통령이 클린턴. 와서 기조연설해서 예.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미국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전 국가경제회 의장 진 스펄링이라는 사람과 둘이 나와서 대담을 했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빌 클린턴 네. 강연료만 상당한 돈을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리플사 측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클린턴은 블록체인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비유를 했고요. 지나친 규제로 인한 섣불리 지나친 규제로 재단하는 거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미리 죽여버리는 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쉽게 말하면 거의 배를 갈라서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계속 황금알 낳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스웰 컨퍼런스가 생각이 나는 게 벤 버냉키 의장이 나와서 뭔가 엄청난 걸 말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됐죠.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 빌 클린턴 2년 연속 거물급 인사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린턴이 주는 그 엄청난 이름값, 또 하나의 마케팅 효과를 노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고위 관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규제 우려에 대한 그 대중들의 인식을 좀 환기시킨다. 클린턴 시절에 암호화 기술이 국방부 산하의 군수품 리스트에서 상무부 산하의 상품으로 리스트가 이동이 돼요. 그걸 이제 클린턴이 사인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하는 그 스피치 중에 GPS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GPS가 과거에 GPS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걸 사람들을 위치를 굳이 위성까지 쓰면서 그 파악을 해야 돼?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그런 안 좋은 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GPS가 모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예를 들었죠. 이번에 또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그 리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엑스래피드. 이걸 세 개의 금융회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리플사의 행보가 향후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소식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인데 서울을 블록체인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막 화제가 됐었죠. 어제 10월 4일에 발표를 했었죠. 블록체인을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 첨단 기술이 꽃피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스마트 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크립토밸리로 유명한 그 스위스 주크에 직접 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발표를 그 스위스 주크 시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중요한 발표가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운동장 부지 여기에 이제 2021년까지 1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1000억 규모의 블록체인 펀드, 블록체인 서울 펀드를 조성해서 여기에 서울시가 한 1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나머지 민간에서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콘루프 김종엽 대표님 모시고 얘기했던 서울시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시범 블록체인 시범 서비스의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정부 기관과 정치권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일단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각 국가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국가별로 개별 그런 입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SEC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분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항상 선례를 참고하겠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겠다라고 하면서 SEC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SEC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범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럽연합도 굉장히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이죠. 그 전체 경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봐서 아직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 11월에 이제 또 아르헨티나에서 G20가 열리는데 거기서도 범국가적인 규제 스탠다드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SEC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꿰려면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와야 되는데 다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SEC는
네. CBOE, 베넥, 그 솔리드X의 합작 비트코인 ETF 네. 언제쯤 승인할까요? 예, 지금 여러 ETF들이 승인을 대기하고 네네네. 있고 지금 뭐 연기되고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 CBOE, 바넥, 솔리드X가 합작한 피지컬 ETF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올해 12월 29일 날 또 한 번 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도 아마 SEC는 연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SEC는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해요. 네네. 지금 5명의 위원이 있는데 의장을 포함해서 5명인 의장을 거죠? 포함 5명 의원이 있는데 일리아드 로이스먼이 새로 신규 합류했어요. 아주 우호적인 우호적인 입장인. 분이죠. 핀테크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인데 이분이 신규로 합류를 했고요. 근데 카라 엠스타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됐어요. 공식적으로 2017년 6월에. 네. 이분이 임기가 만료됐고 이제 만료가 됐어도 후임자가 안 정해지면 18개월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18개월 더한 것까지 합치면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올해 12월에 후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SEC는 계속적으로 인사 이동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렇죠. 사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데 네. 인사 이동 시즌에는 새로운 신규 그렇죠. 사업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이동 시즌에 와서 뭐 팔로우업도 하면 안 해야 되죠. 되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특히 일리아드 로이스먼 오자마자 지금 어떻게 보면 핀테크랑 암호화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결정에 한 표를 던지기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SEC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관련 부처들에서 1,400개 정도의 코멘트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걸 네.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올해는 넘겨서 이제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네. 간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일지 아니면 네. 부정적일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거를 한 가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SEC 홈페이지를 저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네. 이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어서 각종 규제 관련된 컨퍼런스에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기조 연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그 기조 연설문을 SEC 홈페이지에 올려요. 아, 그러면 그걸 읽다 보면은 아 SEC가 현재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이 흐름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네. 소위 말하는 크립토맘이라고 네. 불리는 우리 피어스 의원의 맞아요. 스피치일 텐데 예. 지난 9월 24일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졸업식 때 이제 피어스 의원이 와서 연설을 했죠. 연설을 했는데 일단 먼저 초입에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굳이 공공기관 가서 봉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를 가도 되는데 회사에서도 사회 전체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느냐. 근데 그 회사가 그런 거를 극대화하려면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혁신 기술을 제도화하는 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여지없이 비트코인 ETF 얘기를 또 합니다. 기승전 비트코인 ETF ICO 크립토커런시. 예. 역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이 네. 아깝지가 않은데 진짜요. 그러면서 네. 이제 피어스 의원이 주로 한 얘기가 SEC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네. 마치 SEC는 그거를 알고서 예상하는 듯 네. 규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비판한 건데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좀 네. 촉구하고 있는 건가요?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장점에 기반한 규제. 이게 영어로 메리트 베이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 옆에 있는 게 공개된 사실에 기반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건 디스클로저 베이스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줄여서 지금 MBR과 DBR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핵심은 SEC 내부에서 MBR에서 DBR로 태도가 가야 된다? 바뀌고 있다. 아, 바뀌고 네. 있다. 이거를 피어스 의원이 촉구하고 있고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DBR에 대해서 DBR로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먼저 MBR을 잠깐 살펴볼게요. MBR은 정의가 규제 당국이 전권을 갖고 모든 권한을 갖고 같이 판단을 해요. 규제 대상이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나 금융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보시면 그 주식 공개자 혹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모든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을 해요. 그 정보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 상품, 새로운 주식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규제 당국이에요. 근데 이제 판단의 범위는 다 똑같아요. 회사의 그런 미래 성장 가능성, 이 금융상품의 뭐 투자 수익률, 뭐 이런 적합성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규제 당국이 대신 해주는 거죠.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용이해요. 단점이 되게 큽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일단 허가에 대한 오해. MBR 방식으로 허가를 해주면 투자자들 오해하는 거죠. 이거는 허가를 받았네? 이거 투자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해도 괜찮은 거구나. 네, 라고 근데 이 생각.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투자 기회가 제한되는 겁니다.
조금만 위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특히나 벤처, 신기술 등장했을 때는 이 방법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어스 의원의 생각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MBR을 봤으니까 네. DBR을 한번 보면 DBR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과 장점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규제 당국이. 그래서 주식 공개자나 그런 금융상품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자들은 그 정보를 규제 당국에 주는 게 아니라 공시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완전 팩트를. 그래서 규제 당국은 뭘 규제하냐면 그 제공하는 정보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규제하는 겁니다. 이 공정공시 룰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IMF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MBR과 DBR의 차이를 보자면 네. MBR은 투자자는 현명하지 않다. 맞아요. 네. 우매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기본 것 전제가 같고요. 있죠. DBR은 투자자는 충분히 현명하다. 네.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제공된다면 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의 흐름은 주식 공개자에서 투자자한테 그렇죠. 당연히 가는 거고요. 당연히 적합성 판단 주체는 투자자다. 그러니까 규제 당국은 어차피 규제 당국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시장의 질서를 맡기겠다. 대신에 정보는 완전 팩트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장점은 그러니까 정확하고 많은 투자 정보로 인해서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기회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당한 리스크 리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장은 효율화될 거고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팩트들이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 MBR에서 MBR 제도에서 거절당했던 애플 같은 신기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조건으로. 네.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반면 단점은 이제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진 않죠. 그렇죠. 뭐 네. 사실 정상적인 기업도 많지만 요 틈을 노린 사기 업체들도 네, 많을 맞아요. 테니까 그게 만약 정부가 이제 우려하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피어스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SEC 내부에서 네. MBR에서 DBR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투자자들에게 보다 그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네, 그렇죠. 라고 예. 입장을 취하는 거죠. 예, 피어스 의원은 어차피 규제 근거 역시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규제 당국의 본연에 충실하자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올바르게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의 본연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를 SEC를 비롯해서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거죠. 예, SEC 피어스 의원, 그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분의 이 접근 방식을 보면서 SEC의 규제 당국이 MBR에서 DBR 방식보다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 ETF 데드라인이 2월입니다. 내년 2월. 아마 올 연말에는 네. 인사이동 시즌이라 결정이 좀 힘들더라도 내년 2월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핫크립톡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